코로나가 거의 해소되기까지 경기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다. 뭐 뜨겁게 올라가는 증시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컨퍼런스를 통해서 특별히 가이던스를 주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이신 김중원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인데요. 네, 오랜만에. 지난번 나오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때 예상하셨던 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나요? 네, 뭐 처음부터 그래서 신랄한 자아 비판부터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2월, 3월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때 2월달 시장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불안했던 시장이 많습니다. 1월달에 급등을 하면서 장중 3,266까지 갔었는데요. 그 뒤로 뭐 3,000을 하회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좋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금리 오르는 게 너무 무섭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분간 조정은 없다. 지금 오히려 크게 장중에 일간으로 좀 빠질 때는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나고 봤을 때 적어도 상반기 동안은 큰 조정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제 6월 다 끝나가고 뭐 그 얘기는 분명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이제 금리가 그 당시에는 워낙 가파르게 뭐 연말에 작년 연말만 해도 미국채 10년물이 1%도 안 됐던 게 뭐 1.6 거의 1.7까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때도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당장 없다. 금리만 좀 워낙 낮아 있던 금리만 오르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금리 때문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은 당장은 아닐 거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만 두 부분에 틀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주도주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뭐 가치주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한국 증시가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화학, 전자인 차하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가 이끌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차량용 반도체 우려가 나왔죠. 3월달부터. 그렇죠. 그런 우려가 나오고 그게 자동차 업종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반도체까지 넘어가면서 얘기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자동차가 계속 좀 쉬었던 게 맞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그동안은 뭐 철강, 운송 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더 아웃퍼폼을 했던 게 맞아서 그 부분은 별로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았고 대신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이 왜 쉬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좀 이제 중요한 거겠죠. 뭐 시청자들이 가장 관심 많는 주식이기도 한데 삼성전자 워낙 국민들이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나왔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동안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다시 11월, 12월 달 같이 뭐 그 정도는 안 들어가는 흐름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도 조금 며칠 갔습니다.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 우려에 같이 묶이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복합되면서 실제로 뭐 삼성전자는 뭐 8만 원을 하회하기도 하고 이제 좀 회복해서 가는 모습.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상반기, 최소한 상반기 주까지는 큰 조정은 없을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갔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차하전과 삼성전자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AS 차원에서 오늘의 방송이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두 개 맞고 두 개 틀렸으니까 50%에 절반은 간 겁니다. 네. 저조하죠? 주식에서 50% 이상이면 무조건 투자해야 됩니다. 네. 그래요? 확률 게임입니다. 100% 확률은 없어요, 주식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하면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왜 그 예상이 틀렸는지 그 네네. 이유는 충분히 분석을 하신 거죠? 네네.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네. 예,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 지금 네. 얘기하셨듯이
뭔가 경기 지표들의 이렇게 특히 미국 쪽의 경기 지표에 따라서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뭐 안정되기도 하고 네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고용 지표 가지고도 네네. 그렇고.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좀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시장 참가들이 이렇습니다. 뭐 이제는 큰 조정은 없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고, 이제 다만 보면은 이제 한국 주식이 더 오를 게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과거에도 보면 이제 경기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경기 이 자료 네, 한번 보시죠. 보면 이제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ISM 제조업 지표, 뭐 글로벌 제조업 PMI, 이게 이제 실물 경기 대비해서 좀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지표인데, 과거에도 한국 시장이 보면 이 경기 모멘텀하고 굉장히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국 증시라는 게 좀 경기 민감주, 수출 비중도 높고 경기 비중 섹터의 모습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금융위기 같이 이런 식으로 경기가 크게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졌다가 다시 올라갈 땐 한국 증시가 제일 좋습니다. 글로벌 중에 경기 모멘텀이 가장 좋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는데, 근데 이게 경기 모멘텀이 회복되고 그게 이렇게 오래 안 간다라는 거죠. 뭐 한 1년, 2년 가고 나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우려들이 있고, 실제로 ISM 제조 지표가 4월 달에 확인했던 3월 지표가 65를 기록했는데, 네. 뭐 잘 나온 건 좋은데 이게 추가적으로 ISM이 개선돼야지 우리 시장이 이 말대로 하면 갈 수 있을 텐데, 그럼 ISM이 70이 나오고 75가 나오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냐. 그렇다면 뭐 조정은 경기가 이제 경기 모멘텀이 경기를 선행하고 추가적으로 경기도 좋아지고 이럴 테니까 큰 조정은 없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룸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연금의 자산 매입이죠. 그래서 뭐 테이퍼링, 요즘에 매일 나오는 얘기가 연준이 뭐 테이퍼링 언제 하냐, 연준이 뭐 회사채를 판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연준이 밑장 까기 시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한국이 경기를 따라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경기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냐라고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월에 65를 기록하고 4월에 확인됐죠. 5월에 확인됐던 4월 ISM 제조업 지표는 6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커봐라, 더 올라갈 게 없지 않냐, 그러면서 한국 증시가 그 당시 좀 박스권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6월에 확인한 데는 ISM 제조업 지표가 다시 전월 대비 개선됐습니다. 63 뭐 이런 식으로 개선됐고요. 특히 한국 수출에 가장 민감한 게 신규 주문입니다. ISM 지표 내부에 신규 주문이라는 지표가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다시 올라가냐라는 부분은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좀 보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뭐 이제 백신 접종이 굉장히 빨라졌고, 미국 같은 경우에 전체 1차 접종률이 한 60% 넘고 2차도 한 50% 되면서 확진자가 뭐 그전까지 뭐 몇만 명 단위로 이렇게 매일 나오는 거로 들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지난주 봤더니 5천 명 찍더니 6천 명 나오고, 이번 주에도 10,000명 이하를 하야고, 그러니까 완전히 단위가 바뀌게 실제로 이게, 근데 이제 그 일간이고 이제 주간 평균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확 줄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줄면서 이 구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4월달 기간은 요런 기간이었는데, 이게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경기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라면,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런 식으로 코로나가 거의 해소되기까지 경기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접근한다면 아직까지 한국 주식 증시가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긋지긋하게 나오는 이 테이퍼링. 그리고 늘 요즘 투자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오르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금융위기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당시 연준이 2008년에 제로금리를 가고 2009년부터 제로금리 상황이고 연준이 테이퍼링은 2013년에 한 이 무렵 정도에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금리 첫 인상을 단행한 건 2015년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기간이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간은 제로금리라는 중력이 존재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치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에는 금리는 올라가기만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다시 가겠나요? 그 금융 섹터라든지 금리 관련 섹터들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로금리라는 중력이 있습니다.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실 2010년, 11년에 저희가 이제 방송 나가서 얘기할 때 주로 거의 가장 언론이나 방송에서 많이 했던 게 그 당시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연준이 출구 전략. 출구 전략. 네, 맞아요. 엑시트 스트레지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출구 전략을 도대체 언제 할 거냐? 근데 출구 전략 2010년, 11년이요? 아유, 13년에 가서 이제 시작하고 금리는 15년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라고 보면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는 건데 과연 뭐 올해까지는 경기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년에도 좋아지고 후년에도 좋아질까?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과 두 번째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금융위기라는 상황 때문에 내상을 입었던 지역들과 업종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체 합산한 우리 그룹 실적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아직도 코로나 때는 내상을 입은 쪽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금리는 내상을 입은 쪽이 괜찮을 때까지 못 오릅니다. 전체가 개선된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왜 금리를 못 올렸냐면 바로 유럽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의 재정 우려들이 2012년에 소위 말해 픽스 우려가 부각이 됐죠. 그 다음에 그렇죠. 15년에 그리스 우려가 부각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안 부각되라는 법이 없고, 그리고 말씀드린 거는 결국은 금리가 안 오르면 주식이 좋을 거예요?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엑시트 스트래테지, 그때 출구 전략, 그리고 테이퍼링이 얘기가 나올 때는 주식시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금리는 그렇게 쉽게 올릴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뭐 재정정책, 뭐 5차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 통화와 재정정책이 거꾸로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는 마냥 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이런 구간에 왔을 때는 역발상적인 투자 전략들이 우리 전체적으로 이 기간에 투자 수익률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분기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골디락스 증시를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골디락스 경제라는 용어를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골디락스 경제라면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기가 침체될 만큼 차갑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하게 경기가 좋아져서 성장을 지속하는 이런 부분인데 증시로 얘기하면 이제 금리 우려는 완화되고 또 실적 개선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죠. 5월 이제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국제유가는 사실 작년 4월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국제유가를 기록한 다음에 반등을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 한 1개월 정도 래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가 지표의 저점은 작년 5월이었고 이번에 확인되는 소비자 물가가 비록 좀 크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저가 이렇게 해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소멸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요번 그래프는 똑같다라고 보면 반대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가 우려는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기간이 최소한 한 3분기까지는 온다라고 보면 주식하기는 좋은 환경. 그렇다고 이 골디락스라는 게 뜨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뜨겁게 올라가는 증시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시장에서는 6월 중순에 그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좀 이른 어떤 스케줄이 나왔을 때 증시에 악영향을 줄 거 아니냐. 최소한
뭐 8월 달에 그 잭슨 잭슨 홀 홀 미팅, 미팅. 네. 잭슨 홀 미팅에서 뭔가 스케줄이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네. 그것이 시장을 좀 조정을 받게 흔들리게 네네. 하는 그게- 요소가 될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컨센서스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의문은 왜 그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2010년, 11년에 왜 이렇게 출구 전략 얘기를 빈번하게 하고 지금도 왜 이렇게 테이퍼링 얘기를 빈번하게 하는지가 사실은 의문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정거리를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6월 FOMC, 다음 주에 있을 6월 FOMC 그럴 가능성이 낮고 또한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타일상 잭슨홀 컨퍼런스를 통해서 가이던스를 주는 행동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018년도 보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하반기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뭐 중립금리까지 한참 남았다 이런 강경한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었거든요. 경기는 좋지만 인플레이션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 2018년 하반기에 있는 금리 인상과는 그러니까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컨퍼런스를 통해서 특별히 가이던스를 주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자꾸 그렇게 기대하는 게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버네키 의장 같은 경우에 과거에 보면 2010년에 잭슨홀 컨퍼런스를 통해서 QE를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통화 정책의 변화를 연준 의장이 잭슨홀 컨퍼런스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뭐 버네키 전 연준 총장 같은 경우에 의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지만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성향상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그 지금은 연준이 그 내상을 입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주식을 할 때 우리가 뭐 경기나 고용을 경기를 보고 주식을 하지 고용이나 내상 입었던 안 좋은 쪽을 보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가 좋으니까 테이퍼링 이젠 테이퍼링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인데 이러는데 중앙은행은 그걸 보질 않습니다. 경기를 보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용과 내상이 입었던 부분이 이제는 금리를 인상을 해도 충격이 없는지를 잘 관찰을 하고 그리고 통화정책이라는 게 전환을 한번 했으면 다시 돌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통화정책이다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올해 내에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가 연준에서 나올 가능성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발표하기는 스케줄을 연준에서 가이던스를 주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인다라고 좀 정리할 계속 이렇게 변죽을 올리면서 시장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톤 다운을 해나갈 수 있는 시장은 계속 그걸 얘기하죠. 지금 경기를 보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얘기하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왜 연준이 얘기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건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거나 아니면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입장이고요. 연준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테이퍼링을 서둘러서 지금 회복해가는 경기 흐름에 찬물을 끼울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디락스라는 건 이제 작년처럼 막 아주 그냥 가시적으로 막 상승하는 거를 보이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계단식이 됐든 아주 그렇죠. 조금씩 꾸준히 오르는. 네, 따뜻하게 오르는 시장이 되는. 근데 이제 사실 요즘 재미없어 하는 게 바로 그러한 부분도 있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뭔가 드라마틱하지 않고 뭔가 재미없어서 뭐 시장을 떠나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네. 그러나 어쨌건 봤을 때 3분기까지는 네네. 안정적으로 이런 네네. 상승세가 유지가 될 네네.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험자산인 주식의 투자가 우리가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결론은 이제 수익률,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뭐 재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중요한 건 돈을 벌었냐라는 시장이고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 돈을 벌려면 어떻게 전망하고 그 전망하는 걸로 전략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으로서 결국은 수익률이라는 열매를 지금은 이제 거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우리가 이 편의 어떤 주제를 정한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주도주 예상은 틀렸습니다만
그래도 3분기까지 시장은 상승할 겁니다. 네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죠.